우리가 흔히 뭐 역사의 정의, 역사의 교훈 이런 얘기 하는데 역사란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진리나 어떤 정해져 있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주는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고정불변의 진리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살아보면은 딱히 없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변동하고 무상하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실수 없이 살 것인가, 그런 걸 오히려 가르쳐주는 학문이라서 저는 경영인들한테는 사실은 역사학이 거의 필수 과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40 정도 넘어가시는 경영인들한테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역사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또 굉장한 편견이 있죠. 물론 일본이 여러 가지로 잘못했지만 감정적으로 되고 선입견이 강력하고 해서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 뭐 이런 건데, 외국이라는 건 작은 나라라는 뜻이죠.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외놈이라고 우리 어른들 많이 작다 뭐 이런 뜻으로 아주 경멸하는 멸칭이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말 또 다 알아요. 일본은 뭐 영토로나 경제 규모, 또 인구,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메이지 유신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이지 유신이 근대 일본의 레일, 그걸 깔아놓은 게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급격한 혁신이 일어난 때거든요. 불과 130년 전 우리 한국은 대실패를 경험했고 일본은 어쨌거나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아주 선명한 대비, 특히나 민중이 사회를 그냥 확 뒤집어서 된 게 아니고요. 러시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지가, 중국 혁명은 농민층, 당시에 그 피지배층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메이지 유신은 지배층인 사무라이의 일부분, 사무라이의 일부분이 자기 지배체제를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CEO라든가 비즈니스맨들이 이 메이지 유신을 보면서 다이나미즘, 혁신 마인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소재가 아닌가. 왜 근데 일본은 메이지를 혁명이 아니라 유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메이지 혁명이라고 안 하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느냐, 이게 또 일본 사회를 설명을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혁명이라는 말은 명을 바꾸다잖아요. 개혁하다 할 때 혁자죠. 그 명은 천명이에요. 천명은 뭐냐면 왕조에게 내리는 거거든요. 하늘의 명령이. 그러니까 혁명은 왕조 교체를 의미해요. 왕조 교체. 중국도 조선도 뭐 모든 나라에서 왕조가 다 교체됐는데, 일본은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집안에서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건 천황을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일본은 왕조 교체가 타부잖아요. 그래서 혁명이란 말 못 쓰고 거기랑 비슷한 의미의 유신이란 말을 붙인 거죠. 메이지 유신을 알려면은 우리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도쿠가와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도쿠가와 막부 이런 말씀을 들어들 보셨을 텐데,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시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에서 실패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었던 1603년에서 1868년 정도. 이때는 이제 지금의 도쿄, 당시는 에도라고 했어요. 여기에 막부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통치하지는 않고 각 봉건 국가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걸 이제 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짱을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그런 간접 시스템. 일본이 이게 큐슈, 혼슈, 시코쿠 이렇게 돼 있죠. 그때 홋카이도는 이제 일본 땅이 아니었고요. 에도는 여기 있잖아요. 교토는 여기에 있고요. 그런데 전국의 대체로 한 4분의 1 정도의 경제력을 이 도쿠가 막부에서 관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여기 사츠마, 초슈 이런 번들은 내정은 자치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우리 조선은 완전히 왕이 그냥 직접 지배하는 분연 체제죠. 일본은 이걸 이제 봉건 체제라고 합니다.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막부의 직할령들이에요. 요 주요 노른자 위 땅, 생산력이 높거나 아니면 여기 나가사키처럼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섬들이요. 여기 이제 금광, 은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자기가 갖고, 초록색이
새끼가하라 전투 때 막부 편을 들었던, 그러니까 막부의 우호적인 번들이죠. 그 다음에 보라색, 이게 주로 변방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토자마 다이묘라고 해서 그 도요토미 편을 들었던, 그러니까 잠재적인 에너미죠. 물론 이제 200몇 년 동안 잘 지냈지만은 결국은 메이지 때 요 보라색 번들이 막부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부와 번의 관계는 어땠나요? 막부가 그러니까 번을 잘 장악해야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250년 동안 매우 성공적으로 막부가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이제 막 법제를 만들어 갖고 예를 들면 막부의 허가 없이 다이묘끼리 결혼을 금지시키거나 다이묘가 천황한테 접근한 거를 금지시키거나 그 다음에 다이묘들이 대형 선박을 만드는 걸 금지시켜요. 왜 그러냐면 큰 배가 있으면은 원양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 무역을 감행한다던가 또는 해군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참근 교대제라고 해서 다이묘들이 전부 에도에 와 있어야 돼요. 또 다이묘의 그 부인, 정처하고 후계자, 적자는 에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이묘를 계승하기 전까지는 자기 영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에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도 쉽게 메이지 유신으로 한 나라로 통합이 됐느냐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런 면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잘 했지만은 번은 사실상 아까도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행정권, 경찰권, 징세권, 사법권 뭐 이런 것들은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막부가 크게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부와 번 관계는 유지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조선이나 중국하고는 매우 다르죠. 조선은 또는 중국은 왕이 지방관을 그냥 파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관은 전혀 세습이 안 되죠. 사실 몇 년 못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관 자체도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은 일본의 번들은 자기 하나의 국가니까 대대로 세습되니까 아주 또 거기에 행정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각 번들 간의 경쟁의식 이런 것들도 생겨서 그 사회 중간 단체로서의 그 강력한 존재감이 이 번들에게 있었고 요게 메이지 유신 때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가 보통 근세라고 불러요. 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농업 생산량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거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그 도시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상업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 우리는 뭐 상평통보밖에 발행 안 하죠. 근데 일본은 금화, 은화, 동전 뭐 다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화폐 경제가 농촌 그 신부에까지 이렇게 침투되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상품 유통 화폐 경제가 비약적으로 일본 경제에서는 발달했다. 이거에 더해서 은 있잖아요. 은이 당시의 무역 결제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은행 그러지 금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은이 16세기에 일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은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1520년경에 조선에서 그 기술이 넘어갑니다. 기술자 이름이 개동, 이렇게 한자로 매개하다 할 때 개자에다가 같을 동자 이렇게 나오는데 개동일 거예요. 한국의 노비 이름에 해당되는 그 기술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회치법이라고 하는 은 정령 기술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실버러시라고 할 수 있는 붐이 일어나고 일본이 말하자면 이제 좀 이렇게 때깔이 나는 나라로 확 등장하는 게 이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구도 이때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일본은 이때 18세기 초엽에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요.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조선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추산을 못 하는데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대체로 2배, 3배 우리보다 인구가 많았다. 지금도 그렇죠. 인구가 많은 나라다, 일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 인구입니다. 일본은 도시가 매우 발달했어요. 그 이유는 뭐 상업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도 일본이 도쿠가 시대 오면 병농분리라고 해서 사무라이하고 농민을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를 농촌에 못 살게. 왜냐면 반란이 일으키니까. 전국시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진저리를 냈으니까 사무라이들 니네 다 영주가 만들어놓은 성 밑에 와서 살아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라는 소비 인구가 성 밑에 와가지고 뭐 우글우글 살게 되니까 당연히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들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도쿄 에도는 약 100만 명, 당시 세계 최대 도시 베이징 정도에 비견되는, 이렇게 대도시도 중요하지만 영주들이 살고 있는 조가마지라고 하는데 그게 한 5만 명, 4만에서 6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높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고 예의 잘 지키고 뭐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일본이 근대화를 빨리 해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에도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도시 생활을 하니까 뭐 아무데나, 그죠? 뭐 노상 방뇨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대도시에서 그러면 아름답지 않죠.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박짝박짝 되니까 부딪히면 금방 스미마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칼 뽑고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당시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을 관찰하는 데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경제가 확 발전하니까 그 과실의 이제 분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제일 차적으로 그 혜택을 본 거는 이제 상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하니까 농민들. 문제는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는 사실 영주에게서 받는 봉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도시로 다 이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가 아니에요, 사무라이는. 우리 양반들은 지주죠. 안동 내려가면 자기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사무라이는 그게 도시인들이기 때문에 봉급으로 사는데 그 봉급이 쌀로 지급돼요, 주로. 쌀값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다른 물가들은 확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박봉인데 실질 임금이 계속 감소하는 거죠. 이제 가난하죠. 가난하면 또 불만이 쌓이게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또 사상적으로는 이제 유학의 보급, 국제정세적으로는 서양의 진출에서 오는 위기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무라이들의 어떤 존재 형태, 대응 양식에서 큰 변화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 흥미진진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